지난달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비행금지 구역을 침범한 적이 없다던 우리 군이 일주일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대통령실이 뚫리면서 국가 안보는 물론 정보 분석 능력에 공백이 생겼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크게 늘고 있는 중국에선 화장시설이 모자라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네 주차장에서 유족이 직접 시신을 태우는 듯한 영상까지 온라인에 퍼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하남의 한 동물병원이 길고양이에게 중성화 수술을 해준 것처럼 속이고 보조금을 챙겼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병원이 수술했다고 올린 다른 고양이들 사진에서도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물에서 얻는 무한한 자원, 수소. 지속 가능한 미래로 현대 수소 전기차 넥소.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오늘 뉴스룸은 다시 북한 무인기로 시작합니다. 지난달 북한의 무인기 중 한 대는 서울 상공까지 침투했다가 돌아갔죠. 당시 군의 설명과는 달리 이 무인기는 용산 대통령실 바로 근처 위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했고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도 나왔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은 대통령실 반경 3.7km 거리입니다. 대통령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거리에 북한의 무인기가 다녀갔고 군은 뒤늦게서야 그걸 알았습니다. 군은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비행금지 구역을 침범했을 가능성을 지적하자 이적행위라고까지 했었습니다. 먼저 김재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북한 무인기 한 대가 서울 상공까지 침범하자 용산 대통령실을 노린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을 보호하려고 설정해 놓은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많아요. 용산을 지나갔느냐가 아니라 비행 금지 구역 안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군은 곧바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적 무인기는 비행 금지 구역 P73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적 무인기는 비행 금지 구역 P73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특히 야당의 주장은 이적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일주일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군 관계자는 조사 결과 무인기가 비행 금지 구역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안위와 직결되는 비행 금지 구역이 뚫렸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군 당국은 이 사실을 파악하는데도 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 가까이 걸렸습니다. 정보 분석 능력에도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 구역 침범 사실을 보고받은 건 어제입니다. 군도, 군 통수권자도 열흘 가까이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대통령실 인근까지 북한 무인기가 침투했는데도 우리 군은 용산은 안전했다고 했고 대통령실도 대통령실의 안보 상황이 뚫린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대체 어느 때 안보가 뚫렸다고 할 수 있나요? 강희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군으로부터 북한 무인기가 용산 인근 비행금지 구역에 진입한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침범한 건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은 9일 만에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일반 국민에게 알려진 건 열흘 만입니다. 국정원도 뒤늦게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합참 관계자는 용산 집무실 안전엔 이상이 없다며 북한 무인기가 유의미한 정보를 얻지 못했을 거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대통령실의 안보 상황이 뚫린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인근까지 북한 무인기가 침투한 상황에서 아니란 태도란 지적이 나옵니다. 가짜뉴스다, 이적행위다라며 정쟁으로 치부하고 펄펄 뛰더니 결국 뒤늦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능한 정부가 펼치는 안보 불안의 끝이 과연 어디일지. 대통령실 인근까지 뚫리게 된 안보 공백에 군 수뇌부에 대한 문책론도 커질 전망입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대통령실은 안보가 뚫린 게 아니라고 하지만 대통령실 인근까지 북한의 무인기가 다녀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위험천만의 일입니다.
특히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비행 금지 구역이 줄어들었는데 당시 인수위는 첨단 장비가 있어 걱정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비행 금지 구역 침범의 의미를 김민관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네,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 구역은 P73이라고 불리는데 이 P는 비행금지 구역을, 숫자 73은 군사작전상 1년 번호를 뜻합니다. 대통령 경호 목적상 이 지역에선 허가받지 않은 일체 비행 모두 금지됩니다. 네, 이전 정부까지 P73은 알파와 브라보 두 단계로 구분됐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반경 8.3km까지는 브라보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침범하면 경고 사격을 하고, 이를 무시하고 3.7km인 알파 지역까지 더 깊숙이 들어오면 격추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 구역 안에 들어오면 대통령 안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정말 어디까지 침범했는지가 관건입니다. 국방부가 국회에 보고한 무인기 경로 그리고 현재의 비행금지 구역을 겹쳐보면 이렇게 대략 종로구를 가로질러 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군에선 안보를 이유로 정확한 침투 거리와 위치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무인기가 넘어온 당일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격추 시도조차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 여전히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일각에선 대통령실 이전으로 비행금지 구역이 변경되면서 이 위협에 보다 쉽게 노출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이 기존의 브라보 구역을 없앴고 대통령실과 관저가 분리되면서 두 개의 영역이 설정됐기 때문입니다. 이 브라보 구역 삭제는 비행금지 구역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오자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축소를 하면 대통령실 안보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나왔지만 인수위는 이렇게 현 P73이 60년대 설정돼 오래됐고 현재는 우리 군의 각종 장비, 무기 성능이 발전해 시대적 상황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군 당국 역시 대통령실 주변에 여러 첨단 장비가 있어 영공 방어에 문제가 없다 여러 차례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 사실과 다르다는 게 여실히 드러난 셈입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김태영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일단 궁금한 게 무인기가 대통령실 인근 상공까지 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네, 북한 무인기 중 한 대는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25분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지도를 보면 용산 근처까지 비행한 시각은 낮 12시 전후로 추정됩니다. 이 시각 윤 대통령은 총리와의 주례 회동이 취소가 돼 용산 청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무인기가 윤석열 대통령의 최대 3.7km 안에 근접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군이 무인기의 정확한 위치를 놓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위험 상황에 그대로 노출이 되었던 셈입니다. 이 상황 자체를 열흘 가까이 돼서야 최종 파악한 걸 보면 무인기가 대통령실에 더 가까이 근접을 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식별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의구심도 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군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건 북한의 무인기가 그냥 돌아갔기 때문이지, 만일에, 사실 안보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야 돼서요. 만약 북한의 무인기가 그냥 돌아갈 생각이 없었다면 되게 위험했을 뻔한 상황 아닙니까? 네, 대통령이 업무 중이던 공간에서 반경 3.7km 거리입니다. 무인기가 시속 100km로 알려져 있는데 2분 정도면 도달할 수 있을 만큼 매우 가까운 거리입니다. 합참이나 대통령실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 때문인지 국정원에선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실 인근까지 침투한 게 드러난 상황에서 안전에 문제가 없었다고만 주장하는 건 책임 회피성 해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 무인기가 왔었다는 얘기 뒤에 지난 정부 때 무인기 대비 훈련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라고 질타를 했었는데 대통령실 인근 상공은 조건이 바뀐 뒤에도 한 치의 공백 없이 계속 지켜져야 했던 공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우선 윤 대통령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전혀 이런 UAV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이런 훈련 또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을 아주 전무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네, 이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인근까지 침투한 걸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전임 문재인 정부의 문제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던 건데요. 결국 윤 대통령에게 통수권이 있는 현재 군의 대응에도 구멍이 있었던 걸로 드러난 겁니다. 전 정부를 탓하기에 앞서 이 정부에서 임명된 군 수뇌부의 책임부터 묻는 게 먼저가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예, 김태영 기자였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매사에 그렇죠. 그런 면에서 대통령실 인근 상공이 뚫렸는데 안보에 문제없다는 대통령실의 인식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안보에 구멍이 생겼지만 이 구멍은 늘 좀 더 늦게 알려졌습니다. 다시 김민관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네, 지난 10월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일본을 가로질러 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군은 킬체인 핵심 현무로 즉각 대응했지만 현무는 발사 직후 거꾸로 날아가 부대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 직후 에이텐킴스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했습니다. 곧바로 영상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번엔 가상 표적을 정밀 타격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 2발 중 1발이 비행 중 신호가 끊긴 사실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실패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발사한 사실이 중요하지 표적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 뒤 지난해 11월엔 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이 NLL을 넘어왔고 이번엔 전투기를 출격시켰습니다. 합참은 사격 직후 북한의 정밀 타격 능력과 태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그런데 전투기의 미사일 발사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 뒤따라가던 예비 전투기가 대신 사격한 사실 이번에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서울에 나타난 북한 무인기에 대해선 브리핑을 할 때마다 처음에는 서울 끝자락을 스쳤다고 하더니 다음에는 서울 북부 지역을 지나갔지만 비행금지 구역 밖이라고 말을 바꿨고 급기야 오늘은 P-73을 침입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대응할 때마다 실패한 것도 문제지만 그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태도가 더욱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이렇게 안보가 흔들리고 있지만 남북 관계의 긴장도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북한이 우리 영토를 또 침범하면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폐기할 수 있다고 밝혔지요. 오늘 통일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접경 지역 주민들은 불안해졌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북한에서 불과 3km 떨어진 경기 파주시 탄현면입니다. 북한군의 초소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얼어붙은 임진강 너머로 북한이 보이는데요. 남북 간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접경 지역 인근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도 왔다 갔다가 한대민 뭐가 그러니까 불안하긴 하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지.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할 경우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금지된 대북 확성기 방송을 비롯해 전단 살포 등이 재개될 수 있는데 통일부는 실제로 재개할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실도 당장 재개하는 건 아니지만 별도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북한이 이를 빌미로 접경 지역 등에서 국지 도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겁나죠. 그렇게 자꾸 쏘니까 우리에 대해서는 다 살았어도 애들이 걱정이지. JTBC 홍지용입니다. 오늘 국가정보원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처형설이 불거진 이용호 전 북한 외무상이 숙청된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전 외무상이 처형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전 외무상은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을 이끈 핵심 인물이지만 2020년에 해임되면서 북미 회담 실패에 책임을 물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부턴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코로나 음성 확인서도 내야 합니다.
조치는 이렇게 더해지고 있지만 빈틈이 아직 많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지금까지 260명 정도가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적어도 절반 이상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영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차례가 되면 음성 확인서를 냅니다. 오늘부터 강화된 조치입니다. 의료기관을 통해서 적정하게 발급이 되었는지를 요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현지 공관과 협의해서 이런 절차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발 코로나 방역 대책은 지난 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모두 26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어제 기준으로 단기 처리 확진자는 136명입니다. 그러나 규정대로 시설에 격리된 건 35명이 전부입니다. 국내에 보호자가 있다고 하면 집으로 보내줬기 때문입니다. 자가격리를 시키면 그 가족들은 감염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5일 정도를 조금 단축을 하더라도 격리하고 해제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100명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몇 명이 같은 이유로 집에 갔는지도 아직 집계가 안 됐습니다. 여기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사람이나 내국인 확진자까지 더하면 방역망을 벗어난 숫자는 더 늘어납니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의 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2,000명이 넘는 중국발 입국자 정보가 각 지자체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한편 격리 조치를 거부하고 도망쳤던 40대 중국인 확진자는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 숨어 있다 붙잡혔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이미 수억 명이 코로나에 감염된 중국에선 사망자 수에 비해서 화장시설이 모자라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신을 화장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상하이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불길이 타오릅니다. 유가족들이 불길 위에 화환을 던져 함께 태웁니다. 화장장을 구하지 못해 아파트에서 시신을 태운 겁니다. 상하이의 또 다른 아파트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가족들의 탄식이 곳곳에서 터져나옵니다. 최근 코로나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중국 곳곳에서 이런 영상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주택 뒤 공터에서, 농촌 길바닥에서 시신을 처리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상하이 화장장에는 평소에 5배가 넘는 500여 구의 시신이 몰려들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베이징에선 묘지가 부족해 시 외곽에 임시 매장터가 속속 들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 데이터 분석 업체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선 하루 9,000명가량이 코로나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이어 바이든 미 대통령까지 중국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That if you're flying from China, you got to be tested, so on. China's not been. I know they're very sensitive about when we suggest they haven't been that forthcoming. 중국은 오는 8일부터 격리 해제 등 외국에 대한 방역 정책을 전면 개방합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정부가 엊그제 부동산 규제를 전방위로 푼 뒤 서울 아파트값의 하락폭이 7달쯤 만에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대책의 최대 수혜지로 통하는 둔촌 주공을 살리려는 정부의 작전이 성공한 거 아니냐 하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하지만 집 없는 서민들은 집값이 여기에서 더 안 내려갈까 봐 불안해합니다. 장사윤 기자입니다. 12,000세대가 넘는 최대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 아파트. 지난달 마감한 청약 경쟁률은 평균 5.45대 1에 그쳤고 일부 타입은 순인의 마감에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조치로 2년 실거주 의무는 폐지되고 12억 원 넘는 집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지고 전매 제한은 8년에서 1년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문의전화는 한 20-30% 늘었고요. 정책을 계시고 계약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그분들은 이제 계약을 약간 많이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로 좀 바뀐 것 같다. 급매물을 거둬들이는 집주인이 늘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한 달 전보다 10% 넘게 줄었습니다. 이러자 아파트 값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67% 떨어져 32주 7달여 만에 하락폭이 둔화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더 떨어지길 기대했던 서민들은 정부 대책으로 집값 하락이 멈출까 걱정합니다. 앞으로
먼 미래는 아니지만 근시일 내에 살 생각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조금만 더 내려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도 들어요. 정부 대책이 집이 필요한 무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나 현금 부자들에게 쏠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JTBC 장서윤입니다. 네, 이렇게 하락폭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집값은 물론 전셋값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서울시사나 주택공기업인 SH공사는 입주민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올렸습니다. 서민들은 비싼 이자를 내고 대출받아 보증금을 채워줘야 할 판이라면서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상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SH 장기전세주택에 사는 김모 씨. 지난해 말 SH공사로부터 보증금 5% 인상을 통보받았습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올릴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전세금이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또 전세금을 올리니까 이자는 이자대로 올리고. 보증금을 내기 위해 2년 전 빌린 대출 이자가 2배로 늘었는데 보증금을 올려주기 위해 1,500만 원을 또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추가 대출은 이제 제2금융 아니면 뭐 우리 제가 알아서 뭐 비싼 이자 주고 해야 되는데 그 이자가 뭐 15% 20% 같더라고. 여기 제1금융권도요 그냥 빌려주지도 않고. 주민들은 갑자기 통보받아 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3개월인가 그 전에 미리 고지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12월 거의 다 돼서 저희가 여쭤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콜센터에서. 이에 대해 SH공사는 해당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주변 시세에 비해 낮아 감정평가를 거쳐 보증금을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최근 전셋값 하락세를 감안하면 앞으로 주변 아파트 전세금이 이 아파트와 비슷하거나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더 올라갈 요인은 안 보이고 줄기차게 빠질 것 같은 느낌. SH공사는 세입자들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분납 제도를 적극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이기영은 경찰에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면서 시신을 묻은 장소를 언급했지만 아직 피해자는 찾지 못했습니다. 진술을 바꾸면서 수사에 혼선을 주는 상황을 즐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오늘도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이기영의 진술에 따라서입니다. 수색이 시작된 지난달 27일부터 일주일은 강에 유기했다는 진술에 맞춰 강줄기를 따라 드론을 활용해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땅에 묻었다고 말을 바꾸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오전 수사팀은 이기영에게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수색견이 반응을 보였다며 여기에 범행 도구라도 버린 게 있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이기영은 그 근처가 맞다며 내가 경찰에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위치를 얘기하자 경찰의 수색이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수색 열흘째인 오늘도 피해자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기영이 자신이 수사 상황을 좌우할 수 있는 우월한 위치라고 생각해 진술을 바꾸며 경찰을 농락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마치 자신이 이런 상황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센 사람인 것처럼 과시하려는 그런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수사해온 경찰 특수본이 다음 주 김광호 서울청장까지 검찰에 넘기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500여 명이 투입돼서 2달 넘게 수사해왔지만 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윗선 책임에 대해서는 접근조차 못한 채 끝나는 겁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특수본이 다음 주 김광호 서울청장 등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참사 책임과 관련해 수사를 받는 경찰 간부 중 가장 고위급입니다. 헬로윈에 인파가 몰릴 걸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혐의가 없다며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릴 때 안전관리의 책임은 자치경찰에게 있기 때문에 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현장을 지휘한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다시 신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수본은 서울시와 행안부 책임에 대해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상위 기관으로 갈수록 사전 예방 의무와 1차적 책임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수사나 조사 없이 낸 결론입니다.
특수본이 윗선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용두사미식 수사란 비판을 피하긴 어렵게 됐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이 열흘 늘어났습니다. 오는 17일까지 늘리기로 합의한 여야는 이른바 닥터카 탑승으로 논란이 된 신현영 민주당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비롯해서 남아있는 쟁점들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방역 제한이 강화됐을 때 한 사람당 많게는 100여만 원까지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 사립대학의 정규직 교직원들이 비정규직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이 돈을 부당하게 타갔다는 의혹이 나와서 권익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질병청은 국가 지원을 받는 사립학교 근로자에게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줄 수 없다고 정해놨습니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유급휴가를 못 받으면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런데 동국대 정규직 교직원들이 코로나 지원금을 받아갔다가 권익위에 적발됐습니다. 교수도 있었습니다. JTBC가 입수한 해당 교직원들의 대화방을 재구성해봤습니다. 팀장이 비정규직은 비정규직의 악센트, 우리는 등의 악센트라고 말합니다. 그러더니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실만 확인되면 돈을 줘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거시기하다고 설명합니다. 얼마 뒤 코로나 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팀장님께 한턱 쏴야 하는데 라고 감사 인사를 하고 팀장은 훌륭한 서울시 공무원 덕분이라고 답합니다. 팀장은 경기도에서 돈을 못 받았고 다른 직원들은 서울시에서 1인당 96만 원씩 받았습니다. 권익위가 이런 식으로 지원금을 받은 걸로 파악한 교직원은 40여 명, 받아간 지원금만 4천만 원에 이릅니다. 세금으로 만들어진 돈입니다. 이들은 정규직도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비정규직 그 등에 정규직에 포함된다고 보시나요? 권익위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자 각 지자체가 지원금 환수에 나섰습니다. 서류 몇 장으로 세금이 줄줄 샜지만 질병청은 전수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류상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실수가 생겼다. 공무원들은 왜 자리에 앉혀놨습니까? 세금 낭비하지 말고 부정수급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잖아요. JTBC 이상엽입니다. 검찰이 대대적인 국가보안법 수사에 나섰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최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의 관련 전담팀까지 꾸렸습니다. 일부 단체 소속 인사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했다는 건데 해당 인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지환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 옷을 입은 요원들이 집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경찰도 출동했습니다. 국정원이 한 시민단체 간부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겁니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서울과 경남, 제주도에 있는 전국 농민의 총연맹과 경남 진보연합, 진보당, 제주도당 인사들의 집을 차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중 자주통일 전유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설명한 압수수색 영장엔 친일 적폐청산운동을 총파업투쟁과 결합해 보수 세력을 타격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교육자료를 배포하는 지령을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국정원은 각 지역검찰의 지휘를 받아왔는데 취재 결과 사건을 통합해 전국에서 가장 큰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앙지검 공공수사 일부를 중심으로 대검찰청 등에서 검사를 파견받아 전담팀도 꾸렸습니다. 해당 단체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제 양심에 의해서 우리가 기획된 조직 회의 결과에 의해서 진행된 일인데 저는 민중자통전이라는 것은 조작된 단체다. 정권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공안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중앙지검은 사건을 넘겨받기 위해 국정원과 수사 상황을 공유하며 협의 중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이번 수사를 놓고 국가보안법 수사의 부활, 그러니까 공안정국이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또 대공수사권은 1년 뒤에 경찰로 넘어가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원과 검찰이 경찰을 빼고 공조수사를 하는 것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이어서 이서준 기자입니다. 2013년 이석기 전 통합당 의원의 아로 사건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 때 이어졌던 국가보안법 수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주춤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민중자주통일전이 수사를 놓고 현 정부 들어 국가보안법 수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점도 주목됩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개혁의 일환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2020년 12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부터는 국정원 대신 경찰이 수사를 맡게 됩니다. 과거 국정원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몰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는 점 등이 반영됐습니다. 3년의 유예를 놓고도 당시 박지원 국정원장은 모든 대공수사를 경찰과 합동으로 하겠다며 경찰은 사수가 되고 국정원은 조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사는 경찰을 건너뛰고 국정원과 검찰의 공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공수사권 이양을 1년 앞두고 국정원이 수사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정부안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JTBC 취재 결과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관련 일본의 직접적인 사과가 없어도 협의할 수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완강한 일본의 요구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일본 측에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일본 측도 성의 있는 호응을. 하지만 일본은 배상은 물론 공식 사과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한 요구 조건을 현실적으로 낮추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한일 간 기존 합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밝히는 게 최선인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강제징용과 관련해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과거사 정신을 계승한다는 성의만 보여달라는 겁니다. 과거사를 직시하자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일본 정부가 선언하는 것도 그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여전히 일본 기업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하고 있어서 정부가 구상하는 방안을 놓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지금 공공기관 실내 난방 온도가 최고 17도까지입니다. 항공우주연구원, 극지연구소 등 정부 연구기관 연구원들이 헌법재판소에 이 제한을 풀어달라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너무 추워서 일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난방 온도를 올려달라며 헌법재판소를 찾은 건 5개 정부 연구기관 소속 8명의 연구원입니다. 인천 극지연구소, 대전 항공우주연구원, 서울 키스트 등입니다. 이들은 공공기관 실내 온도를 섭씨 17도로 제한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또 그 결정을 하기 전에 17도 제한을 풀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일하기 너무 춥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부는 올겨울 공공기관 실내 평균 온도를 예년보다 1도 낮은 섭씨 17도로 제한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자료를 통해 난방 온도를 1도 낮춰 전기를 절약하더라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와 법원, 대통령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난방 카스트라는 계급제에 따라 추위에 떨며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일을 제대로 못하겠다라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에너지 절약도 좋지만 건강에도 문제 있는 거 아닌가. 현재 연구실 일부를 제외한 사무실은 다른 공공기관처럼 17도 제한을 받습니다. 연구원들은 정부 연구기관이 통상 오래된 건물이어서 우풍에 취약해 17도로 맞춰놓아도 실제로는 그보다 더 춥다고 전합니다. 연구원들은 봄이 오기 전에 효력정지 가처분이 내려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JTBC 김민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로 관절 수술을 해온 60대가 의사가 아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위조한 가짜 면허증으로 27년 동안 의사로 살아온 겁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이력은 빼곡했습니다. 전문 분야는 관절 질환과 인공관절치 환술, 의학 석사를 마쳤고 외래 교수도 했습니다. 미국 병원 연수도 다녀왔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로 활동한 60대 정모 씨 이력입니다. 그런데 모두 위조였습니다. 정 씨가 근무했던 병원들은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데 그걸 가지고 저희 병원 이렇게 무단으로 취재를 오시고 하면. 하지만 검찰은 정 씨가 3개월 동안 이 병원 원장 명의로 진료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1993년 의대를 졸업했지만 면허를 따지 못해 가짜 면허증으로 의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병원 직원 신고로 의사 행세가 들통났습니다. 저희는 좀 이상하니까 면허를 안 내니까 서류를 달라고 하니까 그냥 연락도 안 되고 사라진 걸로 저희.
정 씨는 27년 동안 전국 60곳이 넘는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했고 수억 원 급여를 받았습니다. 의료 사고를 내 환자와 합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느 의사와 다름없이 생활해온 겁니다. 검찰은 가짜 의사 정 씨와 확인 없이 정 씨를 채용한 병원 관계자 9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씨의 27년 의사 생활은 수사기관에 발각된 뒤에야 끝이 났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수컷인 고양이에게 중성화 수술을 해줬다면서 지자체가 주는 보조금을 받으려고 동물병원 측이 올린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는 수컷이 아니라 새끼까지 낳은 암컷이었습니다. 다른 고양이들 사진에서도 수상한 점들이 확인됐습니다. 오늘 트리거에서는 구멍 뚫린 고양이 중성화 사업 현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길고양이 200이입니다. 왼쪽 귀가 조금 잘려 있습니다. 중성화 수술을 마쳤다는 뜻입니다. 200이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건 지난 10월. 배가 너무 많이 불러서 지인들한테 이제 사진을 보내면서 200이 임신한 것 같다고. 어느 날 왔는데 배는 홀쭉해지고. 중성화 수술을 마친 고양이가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했다는 겁니다. 동물병원에 200이를 데려간 보호자는 더 황당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손은 보이는데요. 독감을 연 자국은 없거든요. 중성화 수술 흔적은 없고 난소와 자궁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200이를 수술한 곳은 경기도 하남의 한 동물병원. 200이를 수술했다며 지자체에 보조금을 받기 위해 이 병원이 올린 사진입니다. 원래 암컷인 200이에게 수컷 생식기를 적출했다고 올렸습니다. 사진이 너무 흐리지만 그래도 이제 고안 2개가 정확하게 올라가 있고. 지난해 이 병원은 500여 건의 고양이 중성화 수술로 하남시로부터 1억여 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이 올린 다른 중성화 고양이 사진에도 수상한 점이 곳곳에 발견됩니다. 지난해 8월 26일 포획했다는 고양이의 경우 포획 당시 사진은 코가 검은색이지만 방사할 때 사진은 코가 흰색입니다. 2019년 5월 30일 포획한 고양이의 경우도 코가 줄무늬인데 방사 사진에는 코가 흰 고양이로 둔갑해 있습니다. 같은 고양이 사진이 수술 전후로 다른 겁니다. 취재진이 동물보호단체와 하루 동안 찾아낸 잘못된 기록만 19건에 달합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또 다른 영상에는 이 병원에서 수술을 마친 고양이들이 층층이 쌓인 뜬장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전염병에 걸린 고양이가 배변을 하는 경우에는 밑에 있는 고양이 그리고 그게 또 옆으로 튀는 경우 다 전염이 될 수밖에 없는. 해당 병원은 다른 지자체에서 포획한 고양이를 수술한 사실이 드러나 하남시로부터 보조금을 회수당한 적도 있습니다. 병원 측은 조작 의혹에 대해 수술이 많다 보니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뜬장 관리는 이미 개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202에 대해서는 중성화된 수컷인 줄 알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남시는 관련 내용을 조사한 후 시정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현장 경비원을 감독하는 경비지도사는 국가 자격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따야 합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이어서 작년 시험에서도 문제의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결국 정답이 2개로 인정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다워 씨는 2달 전 경비지도사 시험을 봤습니다. 집에 가면은 하루에 2시간 정도 보통 했었던 것 같습니다. 경호학과 경비업법 두 과목 80문제 가운데 틀린 건 단 3문제입니다. 평균 96.25점을 받았지만 떨어졌습니다. 장은혁 씨도 같은 점수를 받고 떨어졌습니다. 항상 그 직장 퇴근하고 나서 개인 시간 쪼개가면서 하루에 3시간, 4시간 꾸준히. 이전 같았으면 붙었을 점수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뒤늦게 복수 정답이 인정되면서 커트라인이 97.5점으로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경비업법 과목 37번 문제입니다. 청원 경찰을 고용한 청원주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르라고 합니다. 법을 보면 2번이 답입니다. 그런데 시행령을 보면 1번 관할 경찰서장도 답이 됩니다. 시행령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문제를 낸 겁니다. 재작년에는 바뀐 법을 확인하지 않고 문제를 내 복수 정답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시험을 주관한 산업인력공단에 이유를 물었지만 제대로 된 경위를 밝히기는 힘들다고만 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는 CES가 몇 시간 뒤 미국에서 개막합니다. 얼어붙은 경기를 반영하듯 이번엔 메타버스나 우주 탐험 같은 미래 산업보다는 당장의 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줄 기술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업종이나 브랜드 경계까지 허물어졌는데 이지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자동차가 전설하는데 생각이 틀린 나이 말이다.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에 나오는 진양철 회장의 명대사는 CES에서 현실이 됐습니다. 전자업체들이 자동차 산업에 뛰어든 겁니다. 일본의 전자업체 소니와 자동차 업체 혼다는 전기차를 합작해서 내놨습니다. 자동차에서 게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In addition to movies, games, and music, we envision a new in-cabin experience using our expertise of UX and UI technologies. 삼성이 만든 이 디스플레이는 운전자 눈높이로 화면을 구부려 낮춰 주행 정보를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가 호흡을 감지해서 차량 안에 유아가 혼자 방치돼 있으면 경고 표시를 띄웁니다. 운전자의 시선도 파악해서 졸음 운전을 하면 경고음을 울립니다. 전자장비업체인 LG이노텍이 만든 제품입니다. 자동차 회사가 인공지능의 한계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BMW는 1980년대 초 미국 드라마 전격 제트 작전의 키트처럼 운전자와 대화를 나누고 기쁨과 슬픔 같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차를 선보였습니다. Your car, you cannot hug me. I can digitally hug you. IT 업체들은 브랜드 경계를 허무는 사물 인터넷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하나로 아마존이나 구글, 삼성, 애플 등 브랜드에 관계없이 제품을 원격 조정하는 겁니다. 해마다 CES에서 미래 기술을 선보였던 TV도 이번엔 현재 기술의 강점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CES 현장에선 불황 속에서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 때문에 생존을 위한 합종 연행 그리고 영역 파괴는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JTBC 이지은입니다. 가수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가 또 한 번 새 역사를 썼습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20억 뷰를 넘어섰습니다. 오늘의 모바일 디이슈 시작합니다. 네, 이번엔 기상센터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재승 기자, 내일은 1년 중에 가장 춥다는 절기인 소환입니다. 그러니까 소환이 대한보다 더 춥다는 말도 있던데 실제로 비교를 해봤다면서요? 네, 먼저 속담부터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보면 대한이 소환의 집에 가서 얼어 죽는다라는 건데 소환이 대한보다 더 춥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자, 전국에서 관측을 시작한 1973년부터 지난해까지 50년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전국 평균 기온은 소환 영하 1.2도, 대한은 영하 1.3도로 대한이 더 추웠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도 마찬가지로 대한이 이름값을 했는데요. 자, 소환을 비롯한 24절기가 중국에서 비롯돼 우리와는 좀 맞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지만 과거 50년 역사를 보니 대한 때가 더 추웠습니다. 다만 가장 낮은 기온만 놓고 본다면 결과가 달라지는데요. 평균 기온과 달리 최저 기온은 소환이 더 낮았습니다. 한 번 추웠을 때 추위의 강도는 소환이 더 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소환인 내일 날씨 어떻습니까? 네, 저기상 소환인 내일은 오히려 오늘보다 추위가 더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또 퇴근길부터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이 되는데 자세한 예상 적설량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 눈으로 온다면 강원 내륙 쪽으로 최고 1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동서에 편차가 좀 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서울 지역을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가운데 서울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 서울의 동쪽으로는 최고 5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이고 서쪽 지역은 1cm 안팎의 적설량을 기록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겠습니다. 자, 내일 아침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 영하 3도 등 오늘보다 2도에서 5도 높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5도, 전주와 대구 9도 등으로 오늘보다 2, 3도 오를 전망입니다. 자, 내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눈은 토요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감기 시작했다. 탕콜 마셨다. 감기 시작했다. 탕콜 마셨다. 감기 시작했다. 탕콜 마셨다. 마시니까 빠르다. 감기엔 판콜. 펫들도 건강하게 나이 될 권리가 있다. 펫권. 신장질환과 피부염까지 보장하는 페퍼민트로 건강한 펫생을. 펫권 보장. 메르스와제 펫칠비보험. 페퍼민트. 금요일인 내일은 시청자와 함께하는 오픈 뉴스룸도 열립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